은퇴 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 네. 오늘 강연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은퇴설계사무소 대표님입니다. 권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경제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은퇴 재무 설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자산의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언제부터 활성화되었을까요? 제3 한강교. 오. 예, 그 노래와 함께 강남 개발. 그러네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주기 시작한 게 70년대, 80년대입니다. 네. 처음에 부동산 지어줄 때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로 시작을 했죠. 20평대, 30평대, 또 30평대, 40평대, 40평대에서 50평대, 50평대에서 60평대까지 오셨는데 내가 60평대, 5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정년은 맞이했어. 아이들은 이제 출가를 해요. 그럼 노부부 둘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집에서 우리 둘이 살 필요가 뭐 있어. 맞아요. 좀 사이즈 줄이자. 그래서 요즘에는 정리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조금 외곽으로 이사 가는 프로그램도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파트의 미래가 큰 평수부터 빈집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 30평대 아파트가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가진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지역 경제는 어떤가? 그 지역의 인구는 유입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지역 환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교육 환경. 그다음에 이게 어떤 새 아파트인지 오래된 아파트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지 세대수, 이게 단독 아파트인지 여러 채가 있는 건지 그리고 교통 환경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교통 환경이 더 좋아질 건지 그리고 편의 시설이 있는지 자연 환경, 녹지가 어떤지 요즘에 굉장히 웰빙 중요하기 때문에 녹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브랜드까지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지어준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보고 이제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부동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빈집이 많아지고 부동산의 화랑은 이제 꺾일 것 같다라는 예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분이요? 현직에 계실 때 나름대로 자산이 좀 축적돼 있는데 현금 자산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전화가 한 통 왔대요. 정말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 사시라고 하면서 서너 번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신뢰감 있는 목소리에 이게 등기부등본에 이게 지번도 있는 땅이라서 덜컥 그거를 사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번에 있는 땅을 직접 가봤더니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더래요. 내 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오후에 물 빠져야 보인다고 이렇게 웃지 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전화로 땅 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우리가 부동산은 임장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발품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야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수익형 호텔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텔에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소액 호텔 투자는 대부분 방 하나에 투자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등기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처분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렌탈하우스. 이제 막내 아들 출가하고 빈집에 우리 둘밖에 안 사니까 이 집 가지고 우리가 빌려주고 렌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완전히 사업으로 하셔야지 그냥 내가 살면서 잠깐 집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내가 내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하실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민낯이 좀 드러난 게 상가 투자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보셨던 상가 중에 지금도 여전히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잘 되는 데예요. 네. 꾸준히 잘 되는 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좋은 브랜드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잘 안 되는 데가 맞아요. 있어요. 그런 데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온 거예요. 내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자꾸 눈여겨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조합, 조합원은 가입을 많이들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 시행이 항상 늦어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사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조합, 조합원 가입은 상당 부분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들어가시는데 이게 귀촌이에요. 귀농은 농사 지러 가는 거고 귀촌은 촌에 이사 가는 겁니다. 촌에 이사 가서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만들었다. 그거는 집을 만든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시골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주를 하면 할 일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서 좀 즐길 것도 있어야 되고 일단 시간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 없이 무조건 이주를 했다가 누구랑 가냐? 준비 안 된 배우자와 둘이 갔을 때는 눈에 보이는 둘이 계속 싸우게 됩니다. 맞아. 그럼 새로 친구들 사귀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전원주택 투자는 특히나 더 가족들의 상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리고 빌라를 쪼개서 친구들끼리 나눠 산다. 네. 처음에 살 때는 좋은데 친구 관계가 계속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걸 빼달라고 할 때 상당 부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토지 투자나 전화로 땅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권유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전화 수시로 와요. 어디 좋은 땅 나왔는데요.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저도 받아봤는데 받아봐요. 그럼 그 땅을 왜 나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사실 오죽했으면 이 정보가 나한테까지 왔겠냐,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네. 좋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복지 문제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금 폭탄입니다. 네.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거치게 될 거예요. 왜? 노인들이 많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나라에서는 복지 행정을 펴야 되는데, 세금에 관련돼서 보니까 지금 저는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보건복지 고용 쪽에 200조 가까운 예산이 현재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보다 노인의 위협이 더 큰 나라다. 노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세금은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탈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 의무니까요. 네. 절세를 해야겠죠.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저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2달 동안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받고 받은 월급 중에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99.9%가 세금을 떼고 내가 돈을 받습니다.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그럼 급여 생활자는 12달 동안 매월 급여를 떼고 받겠죠. 네. 자, 바구니 두 개를 한번 우리 상상 속에 준비를 해볼게요. 한 바구니에다가는 12달 동안 내가 받은 급여를 쭉 채워놓고요. 한 바구니에다가는 12달 동안 뗀 세금을 여기다 담아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네. 국세청에서 12개월 동안 그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13월, 1월 달에 뗀 세금과 받은 급여를 한 번 더 비교해 보는 게 연말 정산이에요. 네. 그래서 비교적 받은 급여가 좀 적어 보인다라고 하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걸 환급이라고 얘기하고요. 비교적 당신이 세금보다는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추징을 당하게 되죠.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급여를 비교적 적게 보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내 급여를 자꾸 작게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소득공제를 받으셔야지 세금 낸 거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룰이 커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세금 뗀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 자체는 이제 뗀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혜택처럼 세금 자체를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세금 자체를 깎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내가 가입하거나 내 행동에 옮기면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세액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나라에서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라고 하면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세금 낸 것 중에서 400만 원을 안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연금저축도 그래서 열심히 들어놓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확인을 해야 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룸이 커진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이 연말 시즌이 왔을 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걸 합니다. 뗀 세금과 받은 급여를 한번 비교해 주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보시면 네. 되겠죠. 앞으로 연말까지의 내 소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내가 절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요게 앞으로 은퇴 생활에서는 생활화돼야 됩니다. 세금은 앞으로 많이 뗄 거다. 내가 절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미리 보기 연말정산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꼭 네. 들어가 봤으면 중요하네요. 좋겠습니다. 네. 미래보기 연말정산. 요 막대 그래프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좀 우측으로 가면서 하향하고 있는데 네. 그 선을 그대로 이었더니 생산 활동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를 우리가 생산 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활동 인구도 같이 따라서 우하향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노인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따지고 본다면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내 포트폴리오를 해외로 한번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무턱대고 좋다니까 막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되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하시고 해외 투자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요.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금융회사 지점장이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오셔가지고 상담을 쫙 들으시면서 원금 보장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투자 상품이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안 돼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럼 아쉽지만 안녕 해서 또 가셨어요. 네. 근데 다음 날 또 오셔서 어제 그거 좀 설명 다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설명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원금 보장이 되냐. 그래서 또. 원금 보장은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다시 가신 다음에 또 다음 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원금 보장을 물어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앉혀놓고 상품 설명보다 원금 보장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네. 원금 보장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큰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 선생님 가진 돈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땅속 깊숙이 파묻어 놓고 20년 후에 꺼내면 원금 보장돼 있을 겁니다. 제가 방부제는 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1억 정도를 항아리에 넣어놓고 20년 후에 꺼냈다. 너무 괜찮죠? 왜? 원금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너무 뭔가 찝찝하지 않으세요? 돈의 형태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지 달라지죠. 않아요?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걸 봤더니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우리 돈이 1%씩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땅속 깊숙이 파묻어 놓으면 1%씩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듯이 내 자산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저희가 열심히 인터뷰를 해봤더니 은퇴자들의 생활 소비 수준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이제 계층 하락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현역 시절 대비해서 내가 50% 미만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졌어라는 응답 비중이 48.6%고요. 그다음에 3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15.8%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역 시기와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0.6%.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현역 시기에 나는 나름 상류층이라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났더니 81.3%가 나 중산층으로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게 바로 내 자산이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렇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주식, 내가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두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은퇴 설계, 재무 설계 핵심은 그래서 앞으로 잘 받고 그다음에 또 잘 지키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잘 받는 능력인데요. 연금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연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꼬박꼬박 이제 받는 게 중요하다. 이제 가입을 더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잘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잘 받으려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1층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회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숨이 끊길 때까지 매달 나오는 연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해서 국민연금 소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 많으실 텐데 내가 국민연금 얼마 왔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55번에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네. 국민연금공단과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목돈 받아서 쓰는 경우가 너무 허다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뭐 하냐면 요식업이나 숙박업 같은 걸 주로 하다가 내가 원치 않던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퇴직자의 50%가 3년 안에 망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많이 망하다 보니 이걸로 노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퇴직 보장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돼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가십시오라는 법을 대한민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다 보니까 계정이 달라서 중간에 한번 중간 정산을 해주는 바람에 퇴직연금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받을 때는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의미 있는 돈이 될 수 있다.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사업주하고 근로자 대표가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근로자가 있다면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권유를 통해서 연금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그다음에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이런 여러 가지 연금을 드셨을 텐데 이거를 내가 활동기에는 받지 않는 게 좋겠죠. 내가 활동이 끝나고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인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금융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내 돈이 묶여 있으면 반드시 이자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 가입한 연금 조금 늦게 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연금을 바로 받지 마시고 좀 천천히 받으시면서 내가 건강할 때는 좀 일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매월 생활비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름도 쓰고 전기도 쓰는 차를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네. 연금도 받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일해가지고 월급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너무 않으세요? 좋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매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시스템으로 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죠. 이걸 갖다가 저희는 연금의 다층 석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연금의 다층 석탑을 한 층 한 층 잘 쌓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잘 지키는 거. 보험 관심 많으시죠? 네. 네. 보험 관심 많아요. 보험은 금융상품이긴 한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아니에요. 예적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식까지 수천 가지의 금융상품이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진 않아요. 네. 보험은 뭐냐면 이름 그대로 보험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보호를 해주는 상품이에요. 경제적인 위협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인 위험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 내가 적은 돈을 내고 열심히 보험을 들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큰 돈으로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내가 효율적으로 내고 크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걱정이 해결됐다. 내가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큰일이 당했을 때 막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보험은 절대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드는 게 좋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5가지만 알고 있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입한 보험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 보장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장기간이에요. 대부분 과거에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80세 만기로 해놓으신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럼 81세부터는 감기도 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어지간하면 이제는 100세 만기 이렇게 해서 좀 바꿀 수 있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가만히 있다가 80세 되면 보험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모든 혜택은 끝나버리죠. 그래서 환급금만 받고 다 끝나버리니까 81세부터는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어떡해요. 죽을 때 병원도 가지 않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0세 만기로 좀 바꾸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갱신과 비갱신인데 우리가 매달 보험회사에 돈 내는 건 보험료라고 하고요. 네. 내가 혜택 받는 걸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내 요금이 처음에 가입할 때랑 똑같이 보험 끝까지 보험 납입 기간 동안 내는 거는 우리가 비갱신, 갱신이 되지 않는 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가입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꾸준하게 오르는 보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이제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갱신형 보험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저렴하니까. 근데 나중에 계속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비싸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이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와 보험금 말씀드렸는데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보험금도 많다? 이건 아닙니다. 회사마다 예정 이율과 공시 이율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정 이율이 높다라는 건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3군데에서 5군데 정도는 비교해 보셔야 알아보고.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덜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군데를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수료 많이 떼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에 수수료도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 이제 보험 들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조금 수월해진 게 하나 있어요. 치매보험이 과거에 만들어진 보험이긴 한데 치매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는 약관이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보험회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증인 상태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치매 보험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혹시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걱정이 된다면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가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비싸진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보험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입하기도 어렵지만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하고 쓰는 능력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부터 자산부채 현황표와 현금 흐름표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A4 용지를 준비하셔가지고 반으로 딱 접으십니다. 반으로 접어서 우리가 자산부채 현황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 그리는 자산부채 현황표는 이런 형태입니다. 반으로 접어서 T자를 만드셔도 되고 반으로 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반으로 접은 좌측에다가 1번에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 자산이 얼마큼 되느냐. 현금 유동성 자산이 뭘까요? 현금 가지고 산차 있는 있을 수 거. 그렇습니다. 지갑에 지금 돈이 얼마 들어있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통장에.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뺐을 수 있는 돈. 현금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 바로 뺐을 수 있는 돈. 저만 알아보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월급에 곱하기 3 정도가 현금 유동성 자산으로 있어야 되고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 월액에 곱하기 6 정도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통장에 있다면 현금 유동성 자산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자산인데요. 투자 자산은 금융 자산이냐 부동산 자산이냐를 먼저 구분해 보시고요. 네. 내가 3년 이내 끝날 자산이냐 5년까지 유지할 자산이냐 10년 이상 투자할 자산이냐를 먼저 기간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투자 자산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시작하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투자 성향을 좀 알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절에 화투를 치더라도 3점에 스톱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무조건 3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이게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은퇴 설계에 있어서의 투자 성향은 항상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산을 30대 때는 하다가 잘못되면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은퇴 설계의 투자는 항상 귀를 좀 닫고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보수적이라면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네. 내가 공격적이라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투자 자산에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금 적금 자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예금 적금 자산을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통장 앞면에 만기에 뭐 할지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미 없이 딴 데로 안 가고 그 돈이 그때 쓰여질 수 있거든요. 저축 통장에다가 만기에 뭐 할지 안 써놓으면 그 돈이 목돈이 생기면 희한하게 다른 데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예금적금 계좌에다가는 우리가 만기 때 뭐 할지 크게 매직으로 써놓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자산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 자산은 뭘까요? 사용 자산이요. 그냥 용돈? 아니, 사용하면서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핸드폰,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런 근처에 마켓에다 팔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 자산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씀씀이가 크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즘엔 사용 자산 관리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썼으면 이제 재활용
하자라는 차원에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이런 마켓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사용자산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장자산은 보험인데요. 내가 사망하면 가족들에게 얼만큼의 보험금이 나오는지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아주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나는 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만기는 언제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자산은 연금의 다층 석탑으로 국민연금에서부터 개인연금에 이르기까지 한 층 한 층 쌓아놓고 어떻게 언제서부터 받을 건가를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산들이 또 있어요. 어떤 자산일까요? 유산. 예를 들어 장판을 뜯으니까 금괴가 60개 있다. 그런 기타 자산이죠. 예, 그런 것 기타 자산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산이 있으면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는 A4 용지 오른쪽에다가는 장기부채. 장기부채가 뭘까요? 빚을 오래 진 것들이에요. 저리로 오래 진 것들. 예를 들어 학자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융자와 갚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장기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악성부채가 가장 위험한 부채인데, 좌측에 1번 현금 유동성 자산할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현금 서비스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 서비스 같은 게 단기 악성부채죠. 이자율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0.75가 기준금리인데 20% 가까운 이자를 내고 우와. 내가 돈을 빌려야 되니까 현금 유동성 자산 반드시 준비하고 네. 단기 악성부채는 줄여나가는 게 좋겠죠. 채무보증. 남 돈 빌릴 때 내가 대신 보증. 각서 써주는 거예요. 살신 성인의 자세로 과거에는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절대 은퇴 재무 설계에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네. 마지막으로 우발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하나씩 있는데 아마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통장은 통장인데 영원히 플러스가 될 수 없는 통장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슬픈 사슴눈을 가진 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통입니다. 예, 마치 내 통장인 것처럼 돈을 뺏쓰는데 그것도 비용이 있고 이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채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은요, 1번부터 7번까지 여러 군데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나눠져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부채도 나누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채 나눠놓으면 큰일 납니다. 예, 다중채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채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한 곳에 몰아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은퇴 재무 설계 첫 번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를 말씀드릴 텐데,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월 하는 겁니다. 매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자 소득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배당 소득. 내가 투자 잘해가지고 배당 받으면 참 좋겠죠. 배당 소득 받으시는 분 계시고, 연금 소득 받으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소득 받으시는 분 계십니다.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1번부터 4번까지로 노동 없이 사시는 분들을 두 글자로 부자라고 합니다. 예, 너무 부럽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소득 만들기 위해서 저축하고요, 배당 소득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요, 연금 소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금 들고, 부동산 임대 소득 만들기 위해서 또 투자하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로 생활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연장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로소득이 있고요. 창업하셨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 사업소득. 그리고 나머지 뭐 강의를 한다, 방송을 한다, 책을 썼다, 그래서 기타 소득을 또 창출해내시는 분들도 있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부자가 뭐야? 은퇴 설계에 있어서 진짜 부자는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은퇴 설계에서의 가장 부자는 소득원이 다양한 사람이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연금 소득도 있고, 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있다고 하면, 세금만 잘 내면 내 소득원이 만들어지면 내가 다른 태풍이 오거나 큰 일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원을 많이 창출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보험 들고 연금을 효율적으로 잘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매달 돈이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죠? 통장. 문자로 들어와요. 띵동 하고요. 네. 그렇죠? 그쵸. 그리고 돈 어떻게 나가죠? 띵동. 띵동. 예, 띵동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갑니다. 예. 네. 띵동하고 들어온 돈하고 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간 돈하고 같으면 굉장히 재무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늘 힘들어요, 우리가. 왜? 띵동하고 들어온 돈보다 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를 봤더니 저축, 투자, 보험, 연금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출을 확인해 봤더니 고정 지출,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지출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안 쓸 수 있는 돈인데 썼구나라고 생각나는 지출인 변동 지출이 있고요. 돈을 썼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어머. 잡지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돈을 썼어요. 근데 카드 내역을 보니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라고 확신을 갖는 네. 지출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쓱쓱 긁은 돈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돈들이 잡지출인데 이 잡지출이 많게는 60%까지 있는 분들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지출을 줄이는 게 재무생활에선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5글자로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은퇴 생활에서는 합리적 소비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혼난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도 혼나고 저렇게도 혼나고 나 뭐 했지 막 후회도 하고 반성도 맞아요. 하고. 저는 이 보험 보장 기간 거기 아까 딱 꽂히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81세부터 네, 건강 맞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갱신, 예, 비갱신 좋습니다. 이런 거 수수료 이런 네, 거 한번 좋습니다. 체크해 봐야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그거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80세 지나면 포기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새로 들어야 되나 이랬더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다행이네요. 팁들 정말 네. 꿀팁이네요. 예. 언제나이지만은 항상 끝나고 나면 네. 좀 더라는 아쉬워요. 아쉬움이 네. 있죠. 맞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